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3중고에 처한 민생 위기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꼽았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와 유엔 연설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밝혔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민생 입법을 위한 협치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간 건데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해서도 여야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유엔 정상외교 대비 무대를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과 본궤도에 오른 정기국회 쟁점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 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 경제 분야에서 여야는 고금리 등 3중고에 따른 경제 위기 요인을 점검했는데 전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로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서민 경제를 외면하고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기업 정서와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나 기업 투자가 축소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10조 이상이 국가 부채가 늘어서 지금 1000조가 훨씬 국가 부채가 늘어났고 규제 혁신, 또 적절한 조세 제도, 또 노동, 연금, 교육 이런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의 혜택이 가는 법인세는 인하하고 지역화폐 예산은 축소했다며 민생 예산 지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대기업들한테 3% 법인세 인하한 게 부자 감세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세제 개편안 낸 것이 이 소득세에 관해서는 중산 서민층에 관한 세 감면이 훨씬 우리 크다. 기재부 장관님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배추, 시금치 등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활 필수 품목 등을 정부가 직접 수매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내외적인 문제다라고만 이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좀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저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급 안정 대책, 수입 확대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지원 등을 통해서 부담이 조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특히 지난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 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가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정부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이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국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취소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놓고도 엇갈린 평가로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11분 동안 연설을 통해 자유와 연대를 거듭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분명히 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핵 위협과 팬데믹 극복,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역설하며 국제사회의 지도자로의 위상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추상적이고 공허한 구호에 그친 연설문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팬데믹과 탈탄소, 디지털 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건 이해하기 어려웠고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여러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비전과 해법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엔 총회 연설을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의문입니다. 여야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취소 논란을 두고도 연일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처럼 늦게 도착한 다른 나라 정상들은 조문을 했는데 정부가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명으로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 등 남은 외교 일정에서 더 이상 실책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은 외교 일정에서 우리 국익과 직결된 중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 기대하고 또 국민과 소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비판에 나쁜 프레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본질은 윤 대통령이 조문을 하러 갔고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을 왜곡해 시비를 거는 건 국격을 해치는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조문을 하시고 외교 활동을 하시는데 안에서 사실과 다른 걸 가지고 시비 걸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조문 외교와 유엔 연설을 놓고 충돌한 여야. 남아있는 한미 정상회담 등 이번 해외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협치를 통해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는데 서로를 향한 뼈있는 발언도 주고받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해서도 여야 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취임 인사차 만난 두 사람은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하자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또 타협할 건 타협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이 지혜와 또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주호영 대표님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드리고 자주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국회로 볼 때는 우리가 야당이나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국회에서 결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야 원내사령탑은 뼈 있는 발언도 주고받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경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주 원내대표는 원색적 비난이 아닌 품위 있는 논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쟁점 현안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비공개 회동에선 박홍근 원내대표가 개헌과 제2국회 선진화법,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예방했습니다. 김 의장은 정치 경험이 많은 주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여야 간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양당에 서로 쟁점이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면 안 되고 다른 민생경제 법안이나 진행되는 걸 진행시키면서 정치적인 쟁점은 또 계속 토론해 나가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여야 원내사령탑이 처음 만나 협치를 모색했지만 민주당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7개 법안 가운데 노란봉투법 등은 국민의힘이 부정적이어서 입법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글로벌 혁신 연구 포럼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K반도체 경쟁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대기업 메모리 산업에 정부 지원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스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한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치포 동맹 참여 요구와 중국의 거대 시장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관련 기업을 폭넓게 육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투자 감독기구와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쌓아온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우리나라 산업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가용한 엄청난 자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 종잣돈인 자산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취약한 반도체 공급망 사슬의 또 다른 분야를 성장시키는 것이 실제로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지원은 대기업에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연구 인력 개발 R&D 세액공제라고 보통 말하는 그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1조 원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2,000배 차이가 나고요.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제조, 판매 등 후공정 업계도 메모리 중심인 한국 반도체 산업 구조상 마진을 남기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사트의 대다수의 큰 회사들이 한국 소속이 아닌 다른 중국이나 대만 혹은 미국 소속의 회사들로 되어 있고요. 그 회사들의 생존은 방금 말씀하셨던 팹리스들의 제품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내용들이었고 대기업의 종속적인 내용이어서 클래야 클 수 없는 상황. 이어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중견 파운드리 업체는 연구 개발과 소재 부품 장비 업계가 성장해야 산업이 선순환된다며 정부 보증 장기 대출과 전력기금 등으로 보다 과감하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는 팹리스 업계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카드로 AI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꼽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문 표절과 허위 이력 등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정감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김 여사 논문 등을 국감 쟁점으로 모는 것은 사실 호도라고 맞받았습니다. 교육위는 오는 23일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을 채택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민주당의 7대 민생 법안을 세금 먹는 하마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서 대중교통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선정한 7대 중점 법안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자유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나라 국간을 걱정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광주와 전북, 전주에 이어서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별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시켜 부산 발전의 열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 제1당으로서 부울경의 미래를 검토하고 예산 반영을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군 부사관 중 모범용사 내외 120명을 초청해 국회 사랑제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된 행사에서 김 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K-밀리터리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중심에 모범용사의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군복무 제도를 개선해 우리 군이 과학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수사 등에 대해서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그 경찰의 결정 어떻게 나온 거죠?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아이키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던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이 김 대표가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2013년인데요. 이로부터 성매매 처벌법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뤄진 각종 접대 등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역시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고요.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서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이 포괄 일죄로 묶을지도 검토했는데요. 이 또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포괄 일죄는 범행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인데요. 이 포괄 일죄가 인정되면 김 대표가 마지막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날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 공소시효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한 무혐의 판단이 나면서 앞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이게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 겁니다. 다만 불기소 이유를 적는 불송치 결정서에 이 성접대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정치권 관측이 많았는데요. 경찰은 따로 직접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불송치 그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모두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이 전 대표에 관련된 남은 수사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서 이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증거 인멸 의혹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처음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김 전 대표 측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혐의 모두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이번 그 불송치 결정이 윤리위 결정에 어떤 그 영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우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윤리위 결정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선 윤리위 징계 당시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의혹만 들여다봤을 뿐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건데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지 성상납 혐의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또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것인 만큼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관련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던 이용호 의원 역시 경찰의 불송치는 혐의가 없다는 뜻과 다른 결이라면서 불송치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고요. 양금희 대변인도 당대표가 성 관련 비위로 문제에 휘말렸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윤리위 징계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밝혔을 때 법 위반 혐의를 내세웠던 만큼 당내에서는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불송치 결정에서 성상납 의혹에 관련된 정황이 담기거나 또 기소가 됐다면 그걸 근거로 윤리위에서 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동력을 잃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탈당 광고나 당원권 정지 기간을 최대인 3년으로 늘려 이 전 대표가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윤리위가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오늘 28일에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있는데 이번 불송치 결정이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의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네,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가 나머지 가처분 신청을 또 심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현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동일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어 5차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한 명인 전주의 비대위원이 현 재판부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불송치 결정과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향후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이 기피 신청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 자격을 잃게 해 이 가처분 기각 판결을 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윤리위 결정이 쉽지 않아지면서 당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신문기일을 늦추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재판부는 현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면서 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를 검토할 전체 회의를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지, 가처분 신문 전 이 전 대표 가처분 당사자 적격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윤리위 일정을 앞당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이 추가 징계 결정을 포함해 앞선 6개월 당원권 징계 결정에 대한 6차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당 상황은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나이스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내에선 오히려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젠 갈등을 끝내야 한다면서 나이스하게 결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과 이 전 대표가 화해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던 건데요. 그동안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주장해온 이용호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가 혐의가 없다는 뜻과는 다른 결이 아닌가라면서 외과수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당의 상처, 치명상을 준 형국이고 상당히 긴 과정에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막다른 골목에 와 있기 때문에 화해하기에는 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스하게 결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과 수술적 대응, 그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양금희 의원도 이 전 대표를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양 의원은 당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을 돕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이 전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당대표에서 물러나 있다가 경찰이나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복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것들은 이미 대부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해결보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문제를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법리를 넘어서 정치 영역까지 판단한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이 전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땐 의뢰 지연 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만큼 제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제명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나이스한 결별은 과연 가능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만담식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재명 후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표 민생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당 지도부 회의 방식도 색다르게 변화했는데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각자 준비해온 모두 발언을 순서대로 읽은 뒤 비공개로 전환하던 종전의 방식이 아닌 만담 형식의 공개 회의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즉석으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정해진 순서대로 발언을 해서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은 맨 나중에 얘기를 해서 오늘은 장경태 최고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정한 예산. 제가 서영교 최고위원님 그 예산 분석 내용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네. 기가 차네요. 속상합니다, 정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네. 비공개 회의 줄이고 공개 회의로 전환 노력. 이 같은 최고위원회의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회의가 너무 딱딱하면 재미가 없다. 정치는 재밌어야 한다라면서 비공개 회의를 줄이고 모두 공개 회의로 전환해서 국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만담식의 최고위원회의 형식을 놓고 당 안팎에선 신선한 시도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만 늘어놓던 회의를 즉석 질문과 즉석 답변이 이뤄지는 능동형의 회의로 전환해서 생동감을 부여했다는 평가인데요.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주고받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면서 회의 대화 내용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가 됐습니다. 만담식의 최고위원 회의, 최근 부쩍 늘어난 시청자를 위한 배려라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 취임 전엔 최고위원 회의를 유튜브로 시청하는 사람이 1000명 안팎이었지만 지금은 많게는 10,000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회의를 지켜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안을 꼼꼼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해서 회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흥미까지 더해주겠다는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 확 바뀐 만담식 최고위원 회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이 유엔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1분간 연설을 했는데 자유란 단어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소재였던 북한이 이제 등장하진 않았는데요. 두 분 모두 그 외교의 이제 밝은 외교통이신데 오늘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유 얘기는 지금 작년 6월 29일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데뷔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최근까지 취임사, 8.15 경축사 등등 해가지고 일관된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자유와 연대, 이게 외교 무대인 만큼 연대 얘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요. 네.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이 3가지를 가지고 주로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첫째는 기후변화하고 두 번째는 격차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 개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 개념에는 사실 격차 문제는 많이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부응이 됐는데 네. 나머지 2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거나 아예 안 했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리버티하고 프리덤이라는 2가지 개념을 지금 적당히 섞은 자유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자유와 연대가 외교에서 또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숙제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오늘부터 진짜 외교 무대가 뉴욕에서 벌어집니다. 네. 그것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 자유와 연대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외교 참사라는 얘기를 그 조문 쪽에서 계속 야당이 썼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참사까지는 아닌데 이건 기본이 안 된 얘기라. 이건 좀 이따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진짜 참사가 난다면은 한일 한
미 외교에서 참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유와 연대가 여기서 구현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가지고요. 지금 유엔 연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마는 좀 매우 위태위태한 순간이다. 이것을 오늘 내일 외교를 잘 넘겨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오히려 앞섭니다. 네,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통해서 또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추상에서 시작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테우스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후에 너무나 잘 해주셨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맡으셔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극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고 보고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장 고마워할 나라는 북한이에요. 왜냐하면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요. 왜냐하면은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그 진의는 뭐냐 하면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신봉하는 나라들하고의 연대를 강조한 거거든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인권 유린을 하는 나라, 전제 국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대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당연히 북한을 언급하게 되면은 인권 유린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 북한 그 반민주주의, 비민주주의성이 부각이 될 것이거든요. 북한의 또 핵 문제 논의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북한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내에서도 그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물론 좀 상당히 북한으로부터는 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굳이 유엔에서 이번에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번에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북한 문제를 유엔에서 이야기한들 그것이 아마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북한 문제 정상회담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종전선언, 평화회담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하지만 국제적인 반응은 아주 쌀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굳이 언급하느니보다는 자유와 그다음에 연대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주장한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외교 참사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문이 취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지나쳐요.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국제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외교 참사죠.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뭐 북한의 비핵화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거를 홍보했지만 또 대북 제재 완화를 홍보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그 싸늘한 대응 그것을 받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그런 거를 외교 참사라고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뭐 조문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조문이 취소된 적은 없죠. 그 조문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또 상주인 찰스 3세 만나서 리셉션에 다 참석을 했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조문이 불발이 된 거에 대해서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이 보좌하시는 분들, 보좌진들께서 그 일정을 좀 이렇게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일 정상회담도 안개 속을 걷는 상황이죠.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근데 이 자체가 야당 측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제가 볼 땐 건가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조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조문하는 게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 때문에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뭐 망신이다, 홀대를 받았다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가서
그 왕실하고 모든 일정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현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수년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조문에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여기 또 주한 영국 대사도 그런 의사를 또 밝혔고요. 충분히 뭐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정상적으로 저는 해야 될 조문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그렇게 문제 삼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국내의 야권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뭐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겁니다만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보통 발표를 하려면은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사실을 발표할까? 발표 자체도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면 그것은 외교적인 그 실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흔쾌하진 않겠죠. 하지만 일본이 특히 이번에 굉장히 거센 반발을 하는 것은 일본 내부 사정도 솔직히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 조문 문제는 이게 전후 좌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네. 그 서양의 예절에서는 좀 약간 벗어납니다. 서양에서는 조문을 하러 가면은 되게 뷰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망자가 누워 있는 관을 들여다보는 것이 통상적인 조문의 예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경우에는 그 망자에게 키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망자를 관이건 하여튼 망자의 시신이건 간에 보는 게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뭐 늦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늦게 가서 뭐 교통 통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나 뭐 외교부나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지금 말이 맞질 않아 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뷰잉을 의도적으로 스킵하고 싶어 했다고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고요. 그 리셉션 하고도 보러 간 또 정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 뷰잉을 가서 참관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뭐 참 이게 영국에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본 예의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자꾸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건 지금 의도적인 스킵이다라고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네. 뭐 솔직하게 인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아주 매우 잘못되고 있는데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만난 것일까라고 의문을 살 만큼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고 이처럼 또 지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일 정상들이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근데 만난다고 합의를 할 경우에는 만나는 것을 발표하는 시점, 방법까지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조급증에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고 이게 이제 일본 내부 사정으로 봐서 기시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뭘라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는데 만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나겠다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날지 안 만날지는 이제 날이 새봐야 아는 거니까요. 이건 만약에 만나지 못하면은 이건 대형 사고고요. 만난다고 하더라도 매우 모욕적인 만남이 된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참사급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난다고 해도 결국 매우 의례적인 얘기만 하고 끝날 거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은 차라리 시도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이제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제 사흘째인데 창과 방패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대정부 질문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오고 가는 건데 이번에 그 여야가 또 이런 분위기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과 관련해서입니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그 답변이 이제 2차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면 이제 신물총리냐, 신문총리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총리의 답변이 정부 관련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이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총리가 원래 책임을 잘 지려고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전에 총리를 할 때도 그렇고 고위직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기는 한데 책임지는 그런 고위 관료는 물론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번째 총리잖아요. 그리고 윤 정부에서 첫 번째 총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교통 정리도 하고 본인이 총대도 매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신문을 보고 알 수도 있죠. 근데 국회 답변에 와서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라는 소리를 벌써 2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이건 말로는 뭐 책임 총리 뭐 할 말을 하는 총리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총리 되는 사람마다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할 말을 하는 사람 총리를 저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무책임한 총리, 책임을 회피하는 총리가 돼가지고는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온 국민한테 준 이번에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네. 설사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문 보고 알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답변자가 사실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인데 네. 그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기본 자세가 잘못됐다, 의식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해요. 그래서 이런 그 답변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다 생각합니다. 보통은 저의 불찰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정답이죠, 사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여야 관계가 굉장히 강대강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협치도 상당히 지금 요원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답변은 아마 여든 야든 모든 의원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 생각하는 거죠. 의외였던 면이 영빈관 신축 비용이 이제 870억이 넘는 큰 돈인데 그 이전 사실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게 정말 좀 의외였습니다. 의외고 충격적일 수는 있는데 정말 신문 보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이렇게 다뤄보면은 800억이 넘는 돈은 뭐 액수는 작은 돈이 아니죠, 물론. 네. 하지만은 워낙에 많은 그런 그 세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영빈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800억 그 액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죠.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기재부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연히 문제가 될 사안 아닙니까? 네. 영빈관 처음에는 이런 돈이 안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야당 의원들에게 이거 설명을 하든 무슨 뭐 이해를 구하든 도움을 요청하든 그걸 위해서 아주 플랜을 꼼꼼하게 짜고 그다음에 대국민 또 언론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그건 좀 실망했어요. 800억 원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 그렇죠. 질렀다가 바로 철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김 의원 얘기가 맞는 게 만약에 정상적인 대통령실 총리실이었다면 이걸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도 전파를 하고 총리실에도 국무조정실장이 그러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비서실장한테 하든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전파를 해서 금방 김 의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책과 전략을 수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국회가 9월 1일부터 열리는데 네. 이게 지금 8월에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월 내내 금방 김 의원 말씀하신 얘기를 짰어야죠.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878억이라는 액수의 다가와 상관없이 이것은 1억을 쓰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의미를 갖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서로 덕담을 주고 받았는데요. 지난 4월에 그 당시 그 권성동 원내대표 만났을 때보다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협치로도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쉽지는 않겠죠. 워낙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드러운 분이고 하기 때문에 늘 이제 좋은 인상에 좋은 말투를 이제 하죠. 네.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역지사지를 또 여당에서는 얘기했고, 뭐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청해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역지사지는 알아서 역지사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정치 공세로 그냥 폄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가운데도 날선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원내에서 만든 그 민생 뭐 7대 법안 이런 거, 7대 예산 이런 거는 굉장히 이번 그 정기국회 때 여야가 부딪히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놓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민생 합니다마는 여든 야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해놓고 당론으로 발의를 해놓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검찰 소환 계속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 협치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죠. 네. 네, 협치 어떻게 될까요? 협치요?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무르나 마나 답은 뻔합니다. 이건 앞으로 물론 주호영 의원의 그 인간성, 부드러움 그건 뭐 인정합니다만은 돌아가는 상황이나 구조가 협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이 민생을 기치로 내걸고 7대 입법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사법 리스크가 물타기가 안 될 겁니다. 뭘 하더라도 워낙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고요. 네. 그거는 뭐 진행 중인 현안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민생 7가지 그 법안 이렇게 발의한 거 보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제 논쟁도 되고 또 아젠다에 따라서는 뭐 협의가 가능한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 쉽지 않겠다. 오늘 또 국민의힘의 이제 김기현 의원도 강하게 이것은 완전히 포퓰리즘이다. 네. 7개 민생 그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7개 법안 중에 몇 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평소에 얘기해왔던 거예요. 기초연금 확대하자. 그다음에 모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다 주자. 뭐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쌀값 안정화 그런 거 방안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이 평소에 강조해 온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가 다시 한번 굉장히 강대강 갈등과 경쟁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7대 법을 보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뭐 이것도 강대강 대치로 간다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법 리스크와 이것은 물타기가 전혀 안 되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는 리스크고 민생은 민생이고, 지금 민생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입에 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외치는 것은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고 봐야죠. 네, 안타깝게도 협치는 요원하다, 쉽지 않다는 게 두 분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 그리고 정기국회 쟁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관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15도로 출발해 한낮에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